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진국 70%, 신흥국 30%의 전략이었는데 신흥국을 33%, 그리고 선진국을 67% 이렇게 바꿨습니다.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신흥국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추천하고 있는 쪽은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반면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의 축소 현상이 이제는 멈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 강대국 쪽에 대한 매력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월가월보TV의 박윤혜 기자입니다. 오늘은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은 한 달 만에 저희 월가월보TV에 나와주셨는데요. 네. 지난 한 달 시장 어땠나요? 우선 한 달 전에 왔었을 때의 시장 흐름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었던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쉬어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2월 한 달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은 2월 초에는 좀 제법 강세였다가 계속해서 지금 2월 달 그리고 또 3월 초 중순까지 지금 현재까지 계속 변동성 장세 또는 쉬어가는 장세 또는 하락장 뭐 이런 식으로 좀 쉬어가야 되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달러의 약세 추세였었는데 이번에 지난 한 달 동안에는 오히려 반대로 강세 추세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시장의 조정 또한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이 나타났고요. 이렇게 또 달러 강세로 간 이유는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 숫자들이 발표가 됐어요. 이제 1월달 숫자들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덜 떨어졌고요. 근원 PC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더 높게 나와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계속 걱정을 해왔던 다시 한 번의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나 하는 걱정,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 금리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그래도 전체적인 추세 자체는 금리도 안정을 찾을 거고 달러의 강세도 일단락 될 거고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만 않으면 얼마 전에 지금 뉴스 나온 게 SVB 은행이라고 벤처 캐피탈 관련된 은행이 자본 확충 얘기가 나오면서 시스테믹 리스크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게 되면은 이번 조정이 단기 조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경기 침체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도 다시 재상승하는 구간으로 접어들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앞으로 한 달 어떻게 될까요? 자산 배분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답을 드리자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놓은 게 있어요. 변화를 좀 시켰습니다. 신흥국과 선진국에 대한 어떤 비중에 있어서 조금 더 신흥국 비중을 올렸고요. 선진국 비중을 조금 더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선진국 70%, 신흥국 30%의 전략이었는데 신흥국을 33%, 그리고 선진국을 67%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꿨냐면은 저희가 이 유럽 쪽을 좀 비중을 줄였고요. 추가로 베트남 비중을 넣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을 만들었냐? 이 유럽 시장이 올해 굉장히 셌고요.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수익률이. 그래서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현재의 ECB 기준 금리가 너무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유로존의 어떤 인플레이션과 기준 금리의 격차가 워낙 벌어져 있어서 금리를 좀 더 세게 빨리 올리는 케이스가 유럽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퍼포먼스가 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고 좀 비중을 줄이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다 신흥국에 투자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의 약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보통 신흥국 전체적으로 투자를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추천하고 있는 쪽은 한국과 중국과 대만과 베트남입니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신흥국 중에서도 제조 강대국, 제조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는 원자재 가격이 워낙 높았고 비용 쪽, 그러니까 즉 원자재 가격과 연관성이 높은 국가들, 즉 뭐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상대적인 퍼포먼스가 좋았었고요. 근데 올해는 아마도 원자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안정을 찾는 반면에 경기는 침체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마진의 축소 현상이 이제는 멈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조 강대국 쪽에 대한 매력도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살짝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전체 큰 그림의 변화는 없고요. 여전히 달러의 약세, 약보합세, 그 다음에 금리는 하향 안정화, 여기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초점, 특히 제조 강대국에 대한 초점,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베트남을 집어넣는데, 베트남이 중국보다도 요즘에는 많이 제조업을 키우고 있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베트남은 연초에 많이 안 올랐나요? 네. 뭐 그렇게까지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근데 사실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베트남에 지금 보시면은 제조업 부가가치가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 다음으로 높아졌어요. 차트를 보시면은 거의 25%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베트남에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두 가지 중요한 전제로 미국 달러의 약세랑 두 번째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전제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전제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우선은 달러 약세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달러 약세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서 가장 뭐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중국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PMI 지표의 흐름이 지금 많이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지금 52 가까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지금 약세로 가다가 최근에 살짝 강세로 나왔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어쨌든 제조 PMI 중국 쪽이 강하면 달러는 약세로 갈 환경이 가능성이 많겠죠. 왜? 예를 들어서 중국의 GDP 성장률이 5%고 미국의 GDP 성장률이 2%밖에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위안화의 강세가 일어날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달러의 약세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PMI 지표들을 쭉 보고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었을 때 제조업도 그렇고 비제조업도 그렇고 다 50 위로 올라섰고요. PMI 지표 50 이상이라는 것은 이제 확장 국면이다. 경기에.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을 따라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는요. 금리에 대해서 예민하시잖아요. 지금 재정적으로 봤었을 때 미국이 감당 가능한 금리라는 게 있어요. 정부가. 저희는 이제 단기적인 금리로서 미국 정부가 감당 가능한 금리는 3.25에서 3.5%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시적으로는 5% 정도 이상을 견뎌낼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금리가 5% 정도의 고점 또는 6%의 고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미연준 기준금리를.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재정 적자가 굉장히 큰 상황이에요. GDP의 5% 이상의 재정 적자가 나타난다는 것은 달러가 강세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봤었을 때 저희는 달러의 약세 또는 약보합세 수준의 변화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요. 달러의 약세가 오는데 경기 침체는 안 온다. 이럴 경우에는 신흥국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하향 안정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감당 가능한 장기 금리는 3.5%라고 칩시다. 근데 일시적으로 1년 정도의 높은 금리 유지할 수 있는 거는 5% 이상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유지를 못하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상반기 예상보다 높게 나오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시켜야 되는 어떤 욕구가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낮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자재 가격의 변화라든지 지금 주거비 상승률이 굉장히 높은데 주택 가격이 빠지면서 하반기에는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었을 때 1년 뒤에는 금리가 4%대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즉 지금 현재 금리 수준 그리고 뭐 더 떨어지면 3.5%.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단기 금리가 2%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전제 하에서는 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다 좋은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가 된다. 자, 이러면은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달러가 약세로 가는데 빨리 금리를 막 내려야 된다. 즉 경기 침체가 오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얘기해드린 거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높은 경우고요. 경기 침체와 달러 약세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경기가 너무 빨리 위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또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약간의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단어죠. 골디락스. 즉 금리가 천천히 내려오고 경기도 천천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가고 이랬을 경우에는 기업 실적이 빨리 깨지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정적인 숨을 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시각은 거기에 맞춰져 있고요. 즉 금리는 천천히 하락한다. 그 다음에 달러도 천천히 약세 기조이다. 경기 침체는 오지 않는다. 적어도 당분간은 이런 과정을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시장은 제법 큰 폭의 상승을 앞으로 1년 내지 2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스닥이 미국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이 같은 추세가 올해 내내 이어질까요? 네, 저희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현재의 이 나스닥이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더 낮아요. S&P 500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민감도가 과거처럼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나스닥 안에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기업들,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엄청나게 이건 쥐약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수익률은 굉장히 많이 깨질 거예요. 그렇지만 나스닥 전체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스닥 100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이죠. 이 100개 기업들의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 자기 자본 이익률, 부채 비율, 순부채 비율, 모든 부분, 또 이익 증가율까지 감안하면 정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3대 지수 중에서 당연히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S&P 500이 10% 오른다면 나스닥은 그거의 2배, 20% 정도 이상 더 오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올해 연말까지 또는 내년 상반기 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스닥이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그런 거겠죠? 작년에 사실 많이 떨어졌는데 그 떨어진 이유가 좀 비정상적인 부분도 많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벤처 캐피탈이나 흔히 말하는 성장주들이 자금 조달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S&P 500은 27.5% 빠졌었고요. 나스닥은 38%나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초과로 더 많이 빠졌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전체적인 어떤 이익 증가율이나 자기 자본 이익률이나 ROE라고 얘기하죠. 또는 부채 비율이나라고 놓고 봤었을 때 너무 많이 빠뜨린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들여다보는 자기 자본 이익률의 차이 훨씬 나스닥이 높고요.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PEG, 즉 PER 나누기 이익 증가율. 이렇게 계산을 하면 나스닥 100은 겨우 1.3이고요. S&P 500은 1.8입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싸 보이는 게 나스닥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내내 아마도 나스닥이 S&P 500을 초과 수익 달성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종목 가운데 좀 특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종목이나 뭐 업종이 있으실까요? 네, 있죠. 아무래도 성장주 쪽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장주 중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 위주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현금 흐름이 좋은 업종으로서 딱 구분을 하자면 첫째는 반도체고요. 네, 둘째는 전기차 부품이고요. 셋째는 신재생에너지입니다. 저희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업종에 대해서 가장 큰 비중 다 더하면 이 세 개가 65% 전체 포트폴리오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업종 안에서의 종목들도 공부를 하셔서 전체 지수가 오르긴 오르지만
종목을 잘 골라 넣으면 그 지수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수익을 종목으로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 선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이제 그 제조 PMI 중국, 미국 다 주셨는데요. 네. PMI 말고도 다른 중요한 지표가 있을까요? 네. 다른 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는 예대율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출이 예금 대비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나오거든요.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는 예대율이 미국이 거의 100% 근처였어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제지표로서 그걸 꼭 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정말 중요한 지표는 생산성 지표입니다. 좀 지연이 돼서 나와요. 4, 4분기 숫자가 언제 나오냐면 올해 2월 달에 나왔어요. 그럼 이제 2달 정도 기다려야지 나오죠. 근데 이제 추세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성이 왜 중요하냐면 생산성 지표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하면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생산성 지표가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시장은 많이 빠집니다. 또한 생산성 지표가 올라가야지만 인플레이션을 낮춰줍니다. 생산성 지표가 떨어지면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 자극이 돼요. 왜? 임금 상승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